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게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베이징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넌 지 노예와 자유 사이의 선 6개월이 지났고 아직도 거리에 나갈 때마다 어깨 너머를 봅니다.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해 12년간 요리한 것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새 이름, 새 정체성, 서울에서의 새 삶, 하지만 옛 삶, 장군들이 처형을 논의하는 동안 만찬을 준비하던 그 보이지 않는 요리사는 매일 밤 제 꿈속에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다음 30분 동안 북한 정권이 숨기기 위해 죽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흥 출신의 23살 청년이 어떻게 정권에서 가장 부패한 장군들의 전속 요리사가 되는지, 그리고 왜 그 특권이 실제로는 황금 세장인지, 보이지 않음이 어떻게 당신의 구원이자 저주가 될 수 있는지. 둘째, 수입산 양고기와 프랑스 와인을 즐기면서 가족 전체의 처형을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정권 역사상 가장 대규모 부패, 핵자금 유용, 무기 밀매, 정치적 숙청에 침묵하는 목격자가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말하는 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단지 당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당신 가족 3대의 죽음. 그리고 셋째, 왜 단순한 빈 테이블, 절대 오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6개의 의자, 이 12년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 왜 그 테이블이 모든 걸 바꾼 순간이 됐는지. 왜냐하면 2019년 3월 그날 밤은 단지 처형된 6명에 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침묵이 저를 공범자로 만들었다는 걸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 존재의 모든 섬유에서 느끼며 진정으로 깨닫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제가 서빙한 모든 요리, 준비한 모든 만찬, 그들이 잔악행위를 계획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던 모든 순간이 공포가 계속되도록 허락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들과 같은 괴물이 될 거라는 것. 하지만 그 순간을 왜 단순한 요리사가 자기 가족의 생명을 포함해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리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려면 제가 어떻게 거기 도달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1996년에 시작됩니다. 제가 태어난 해, 함흥에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시스템을 믿는 당 중산층 가정에서, 시스템이 우리에게 충성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가르칠 때까지, 북한에서는 가장 충실한 사람들조차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죽은 자들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빈 테이블의 이야기. 그리고 드러내기 위해 죽을 가치가 있었던 비밀들의 이야기.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12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장성들의 전속 요리사였다는 겁니다. 제 손은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처형을 논의하는 동안 요리를 했고 숙청을 계획하는 동안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밖에 그 누구도 모르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은 회의실에서 속삭여지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드러나죠. 하지만 모든 걸 바꾼 밤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최 장군 관저에서 열린 특별 만찬이었죠. 군 엘리트 30명이 초대됐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몽골산 양고기, 동해안 해산물, 일반 주민의 연봉보다 비싼 양주들을요. 손님들이 입장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있었습니다. 6명을 위해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이었죠. 6개의 접시, 6개의 잔, 군대식으로 정확하게 접힌 6개의 냅킨. 하지만 그 6자리는 밤새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보좌관에게 조용히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 귀에 가까이 다가와 오늘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4글자를 속삭였습니다. 이미 없어졌어. 그날 밤 제가 그 빈 테이블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모르는 게 약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방금 그중 하나를 알아버린 겁니다. 그 빈 테이블이 왜 모든 걸 바꿨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그 세계에서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흥에서 당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비료 공장의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믿을 수 있는 가족이라고 부르는 부류였습니다. 충분한 식량이 있었고 하루에 몇 시간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북한의 카스트 제도 말이죠. 하지만 제 진짜 재능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있었죠. 14살 때부터 함흥의 당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냄비를 닦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권력입니다. 충성입니다. 생존입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우리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식사하던 한 장교가 제 일을 주목했습니다. 김대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산에서 몰래 채집한 야생허브로 만든 양고기 찌개를 맛봤습니다. 그가 저를 자기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네가 이걸 만들었나? 그가 물었습니다. 예, 동무대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식당의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북한에서 장교가 당신을 부르면 2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승진 아니면 독방이죠. 내일 나와 함께 평양에 가자.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국방성 주방에 배치됐습니다. 일반 병사들을 위해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장성들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비율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통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저는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리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방에서는 규칙이 북한의 다른 어떤 곳과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규칙, 절대 묻지 마라. 장군이 구할 수 없는 재료를 요구하면 당신은 그걸 구합니다. 어떻게든. 한겨울에 신선한 해산물이 필요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북한에 없는 과일을 요구하면 중국에서 몰래 수입합니다. 왜냐하면 장군에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규칙, 식당에서 들은 건 식당에서 죽는다. 장군들은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군사작전에 대해, 숙청에 대해, 처형에 대해,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 서빙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령들이었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규칙, 절대로 장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직접 말할 때조차도요, 시선을 낮게 유지합니다.
절대적인 존중으로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기분 상한 장군은 단 한마디로 당신을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칙, 가장 중요한 것. 서빙하기 전에 모든 요리를 맛봐라. 항상 그들 앞에서. 왜냐하면 권력이 전부인 곳에서 독살에 대한 두려움은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각 검사자였습니다. 음식에 독이 있다면 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제 생명이 그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 북한 주민은 상상도 못할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99%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진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군사단지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온수가 있었습니다. 수입 비누도요. 심지어 가치 없는 북한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 보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요리하는 한,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규칙을 따르는 한 안전했습니다. 제 가족도 안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그건 자유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장군들이 말했던 사람들의 얼굴이요. 박대전은 내일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다. 이씨 가족은 15호 수용소로 보내졌다. 최 부상은 중국으로 탈출하려 했다. 다시 데려왔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계속 요리했습니다. 계속 서빙했습니다.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12년 동안 제 기술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각 장군의 취향을 배웠습니다. 리 장군은 고기를 잘 익힌 걸, 거의 탄 걸 선호했습니다. 송 장군은 마늘을 싫어했습니다. 최 장군, 가장 중요한 만찬을 주최하는 사람은 세련된 미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80년대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했습니다. 러시아 요리, 유럽 요리를 알았습니다.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완벽을 줬습니다. 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장군들은 가장 중요한 행사에 저를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표단과의 회의, 군사기념일 축하 행사,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들이 내려지는 사적인 만찬들. 그렇게 2019년 3월 그날 밤에 도달했습니다. 최 장군이 2달 전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특별 만찬이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30명의 손님. 완벽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해. 왜 특별한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복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몇 줄을 메뉴를 계획하는데 보냈습니다. 재료를 구하기 위해 중국 국경의 암시장 공급업자들과 조율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완벽해질 때까지 각 요리를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만찬 당일 밤 5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감독했습니다. 오븐 온도, 해산물의 신선도, 크리스털 잔의 광택,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훈장으로 가득한 군복을 입고 저는 준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테이블을 봤습니다. 절대 오지 않은 6명을 위한 테이블을요.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막판에 취소했을 거라고, 아마 늦은 거라고. 하지만 밤이 깊어가고 그 자리들이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자 제 뱃속 뭔가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장군의 만찬에 불참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는요. 메인 요리 서빙을 끝냈습니다. 산어부를 곁들인 양고기 구이. 장군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웃었습니다. 건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빈 테이블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접시들을 치우고 있을 때 최 장군의 보좌관 중 한 명에게 다가갈 용기를 냈습니다. 젊은 남자, 아마 30살쯤, 권력을 섬기는 끊임없는 긴장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무도 들을 수만 없게 속삭였습니다. 저 구석 테이블요. 오지 않은 가족 괜찮은 건가요?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말이 보이지 않는 경보를 울린 것처럼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없어졌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피를 얼게 만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넌 이걸 절대 묻지 않았어. 알겠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입혀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군사 단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만찬은 끝났습니다. 장군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주방의 완전한 청소를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빈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은 6개의 의자예요. 이미 없어졌어. 그 4글자가 고장난 레코드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금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는 낮은 계급 장교들의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요리사박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3월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모든 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군 엘리트를 위해 일한 12년 동안 저는 중요한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보지 않는 능력, 듣지 않는 능력, 알지 못하는 능력. 장군들이 숙청에 대해 말할 때 저는 거기에 완벽한 컷에 집중했습니다. 처형을 언급할 때 오븐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수용소로 보내지는 가족들에 대해 논의할 때 식기들이 반짝일 때까지 닦았습니다. 그건 생존의 한 형태였습니다. 인간성이 위험한 사치인 곳에서 제 인간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부서졌습니다. 아마 그 테이블의 구체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6명, 정성스럽게 준비된 6개의 접시, 아무도 마시지 않을 와인으로 채워진 6개의 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에서 지워진 6명의 실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절대 먹지 않은 만찬을요. 다음 3일 동안 잊으려고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교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인 식당에서 점심을 감독했습니다. 다음 주 메뉴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빈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북한에서 필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생존의 2번째로 중요한 규칙을 위반할 결정이었습니다. 절대 묻지 마라. 군사 단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민호였습니다.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장교조차 아니었습니다. 행정 중이었습니다. 북한 군사 관료제에 끝없는 서류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죠.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는 위장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특별한 허브차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제게 신세를 졌습니다. 작은 신세들. 하지만 북한에서 작은 신세는 교환의 화폐입니다. 점심시간 동안 그를 찾았습니다. 낮은 계급장교 식당 구석에서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차가 든 뜨거운 주전자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조중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주전자를 그의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허브차입니다. 그가 놀라지만 감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압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안 좋아 보이시는 걸 봤습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빚을 만드는 거짓말이었죠. 그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관찰력이 좋으시군요, 동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보통은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요리사는 장교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고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야 했습니다. 조중이 속삭임보다 조금 크게 목소리를 유지하며 시작했습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좀 민감한 거요. 그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따뜻함이 증발했습니다. 그의 눈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문이죠? 최 장군의 만찬이요. 나흘 전밤 절대 오지 않은 6명을 위해 준비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뒤따른 침묵은 너무 짙어서 제 가슴을 누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당을 둘러보며 우리가 혼자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걸 알고 싶은 겁니까? 제가 그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말했습니다. 그 재료들을 구하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 테이블은 완벽했는데 아무도 거기 앉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합니다. 약한 변명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조가 긴 순간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전에 본 적 없는 뭔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렇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아마 연민, 아마 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안고 사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 내가 말해준다면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겁니다. 이걸 다시는 언급하지 않고요. 알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진수 대좌의 가족입니다. 그의 아내, 세 자녀, 그의 어머니. 그 이름이 펀치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한진수 대좌.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초대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참석한 행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 장교, 40대 중반. 소문에 따르면 정권의 가장 깊은 비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비록 제 일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처형파 조가 말했고 그 단어는 바닥 없는 우물에 던져진 돌처럼 우리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가족 전체. 2주 전 한 대좌는 반역죄로 기소됐습니다. 남한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긴 거죠. 제 위가 뒤틀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가 반역자였습니까? 조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중요합니까?
그가 옳았습니다. 북한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발만 중요합니다. 왜 그들을 위해 테이블이 준비됐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미,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최 장군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가 대답했습니다. 그 만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이게 반역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내 테이블에 그들의 자리조차 비어 있다. 그들의 기억조차 지워진다. 완벽한 심리적 잔혹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처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재를 전시하는 거였죠. 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장교 30명이 그 방에 앉아 밤새 그 빈자리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고 침묵하고 공포스러운 상기시킴이었죠. 하지만 더 있습니다. 조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 주방들에서 계속 일할 거라면 알아야 할게요. 뭡니까? 물었습니다. 비록 답을 듣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지만요. 한 대자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고발하는 의미에서는요. 그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것, 자금 유용에 관한 것, 적절한 경로를 통해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기 전에 고발당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한밤중에 체포됐습니다. 3일 후 모두 죽었습니다. 식당이 갑자기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그를 고발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조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최 장군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진실. 이제 저를 표적이 된 사람으로 만든 진실이었습니다. 최 장군, 제가 수년간 요리해 온 사람. 제 음식을, 제 기술을, 제 침묵을 신뢰한 사람. 그가 가족 전체의 살인을 조율한 건 그들이 반역자여서가 아니라 한 대자가 그의 부패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하 만찬을 제공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까? 속삭였습니다. 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저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까? 조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을 때 그건 아직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건 너무 드물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 죽을 가치가 거의 있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차를 다 마시지 않은 채로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아니까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 요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서빙하고 계속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무력감의 무게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요리사입니다. 정확히요. 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요리사들은 장군들이 먹는 것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저를 좀 더 긴 순간 동안 봤고 그 말들이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걸어갔고 저를 그 빈 식당에 혼자 남겨뒀습니다. 저를 죽일 수 있는 지식과 함께요. 하지만 저를 겁에 질리게 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겁에 질리게 한 건 조가 옳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접근권이 있었습니다. 음식에, 장군들에게, 대화들에 12년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음도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걸 고려해 본 적 없는 권력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걸 알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위험한 뭔가가 될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쓰인 것을 갖는 건 위험이었지만 저는 레시피, 재료, 요리 기술에 대한 노트를 보관해 왔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것들이었죠. 빈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과 아무 관련 없는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들, 들었던 대화들, 저녁 식사 중에 언급된 부패한 거래들, 유용된 무기 선적, 군사 예산에서 훔친 자금, 12년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아무도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최 장군을 파괴할 수 있는 기록. 저도 파괴할 수 있는 기록이었죠. 하지만 더 알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조중희가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 아마 그가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한 대저가 정확히 뭘 발견했을까요? 가족 전체를 죽일 가치가 있을 만큼 위험한 정보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공책에 쓰면서 제 방의 어둠 속에서 끔찍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답들을 원한다면 찾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최 장군의 사적인 대화들에서, 그의 가장 비밀스러운 회의들에서, 그와 그의 공모자들이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는 만찬들에서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장소들에 접근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요리사였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무시당하는, 과소평가되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보이지 않음을 생존 이상의 것을 위해 사용할 거였습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할 거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다음 3주 동안 저는 두 사람이 됐습니다. 낮에는 항상 그랬던 똑같은 요리사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점심을 감독했습니다. 웃고 마시는 장군들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제 기억에 기록되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아래로, 손은 바쁘게. 하지만 밤에는 기숙사의 고독 속에서 다른 뭔가로 변신했습니다. 스파이가 됐습니다. 정보를 기록한 첫 번째는 조중위와의 대화 이틀 후였습니다. 최 장군과 그의 가장 가까운 4명의 장교들을 위한 사적인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 자두 소스를 곁들인 구운 오리를 서빙하고 있었는데 송 장군이 제 손이 1초의 일부 동안 멈추게 만든 뭔가를 언급했습니다.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이 아이체됐습니다.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20만 달러. 깨끗하게, 흔적 없이. 최 장군이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해. 마카오 계좌? 오늘 아침 확인됐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서빙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들이 핵무기 자금을 해외 개인은행 계좌로 유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들이 섬기기로 되어 있는 정권에 대한 반역의 직접적인 증거를 방금 목격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날 밤 제 공책에 썼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사적인 저녁 식사. 송 장군이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마카오 계좌로 200전도 USD 아이세를 확인. 최 장군 참석 및 승인.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범죄 기록의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에 빠졌는지 진정으로 이해한 첫 번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하고 있는 걸 발견한다면 죽음은 자비일 겁니다. 그들이 저에게 할 것은 훨씬 더 나쁠 거예요. 다음 날들은 위험한 루틴이 됐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들었습니다. 사적인 회의 후에 테이블을 치울 때 가끔 잊혀진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느슨한 페이지들, 여백에 휘갈겨 쓴 메모들, 냅킨에 쓴 은행 계좌 번호들. 암기했습니다. 가능할 때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모든 게 제 공책으로 갔습니다.
정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의문시키게 만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최 장군이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군사 자원을 유용하는 고위 장교들의 완전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기로 되어 있던 무기들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무장 단체들의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군 병원에 가야 할 의약품들이 사라지고 중국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팔리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대좌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한 장교들, 불일치를 발견한 회계사들, 돈의 흔적을 너무 멀리 따라간 조사관들, 모두 반역죄로 고발됐습니다. 모두 처형됐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를 겁에 질리게 만든 것을 배웠습니다. 최 장군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 너무 높아서 그것에 대해 속삭이기만 해도 사형 선고였습니다. 4월 첫째 주의 한만찬 중에 그걸 확인한 대화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늦었습니다. 거의 자정.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사적인 식당에 세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 장군, 박 장군,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사람, 그리고 강 장군, 평양 내부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인접한 주방에서 냄비를 닦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들었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너무 많이요. 그리고 술은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들의 혀조차 풀어놓습니다. 확실합니까? 박 장군의 목소리가 긴장되게 들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선적에 대해 발견한다면 아무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최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 강 장군이 물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침묵이 있었습니다. 길고 긴장된. 그러고는 최 장군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도 몇 년 후 자유 속에서도 그 이름은 제 피를 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너무 가까워서 그의 말이 실질적으로 법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돼 있다면 시스템이 뿌리 자체부터 썩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방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비눗물에 손을 담근 채 세상이 제 발밑에서 기울어지는 걸 느끼며요.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는 한, 최 장군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원하는 걸 뭐든지. 웃음,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채 모든 걸 바꿀 뭔가를 방금 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 공책에 즉시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둠 속에서 들은 걸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부패는 단지 야심찬 장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시스템 자체의 설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폭로한다면 단지 최 장군에게만 맞서는 게 아닐 겁니다. 정권의 가장 높은 권력층까지 도달하는 권력 구조에 맞서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요리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빈 테이블을 기억했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은 6자리, 한 대자와 그의 가족, 반역이 아니라 정직함 때문에 처형됐습니다. 잘못을 보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시도한 것 때문에요. 그리고 그냥 침묵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록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없었지만요. 똑똑해야 했습니다. 인내심 있게,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면 공책의 메모보다 더 많은 게 필요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문서들, 녹음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요. 그래서 제 계획의 가장 위험한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우연이었습니다. 회의 후에 사적인 식당을 치우고 있었는데 소파 쿠션 밑에 잊혀진 마닐라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돌려주려고 집어들었는데 부분적으로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항구의 사진들, 군사 기호로 표시된 컨테이너들, 그리고 사진 중 하나의 뒷면에 손으로 쓴 선적 447, 목적지 예멘, 안점한 센삼 메더 USD.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건물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경비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식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1초의 일부 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들을 제 요리사 재킷 안에 넣고 빈 봉투를 쿠션 밑에 다시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요. 그날 밤 준비했던 장소에 사진들을 숨겼습니다. 기숙사 벽에 느슨한 벽돌 뒤 작은 빈 공간. 제 공책이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물리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선도 넘었습니다. 다음 도둑질들은 더 계산적이었습니다. 장교들이 가장 부주의할 때를 배웠습니다. 술을 마신 후 피곤할 때, 대화로 정신이 팔렸을 때, 중요한 문서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배웠습니다. 탈의실에 남겨진 서류 가방들, 테이블에 잊혀진 봉투들, 소파에 버려진 폴더들. 뭔가를 훔칠 때마다 제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매번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발각되는 때다. 이번이 죽는 때다. 하지만 매번 탐지되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 보이지 않음이 이제 목적이 있다는 것만 빼고요. 하지만 거의 발각될 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준 순간들이요. 첫 번째는 문서들을 훔치기 시작한 지 2주 후에 일어났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사적인 식당에서 그날 밤 저녁을 위해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최 장군이 그날 아침 회의를 했다는 걸 알았고 뭔가를 잊었을 수 있다고 기대하며 일부러 일찍 도착했습니다. 소파 쿠션 밑을 빠르게 확인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대위였습니다. 최 장군의 보좌관 중 한 명. 젊은 남자, 아마 25, 날카로운 눈과 그를 위험하게 만드는 편집증을 가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빈손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잊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동무대위. 가끔 손님들이 개인 물품을 남깁니다. 그가 다가왔고 그의 눈이 거짓의 징후를 찾으며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뭔가 찾았나? 아니요, 동무대위. 모든 게 깨끗합니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 펼쳐졌습니다. 요리사 재킷 및 제 등에서 땀이 맺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수색하기로 결정한다면, 하지만 그때 그가 거칠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최 장군은 내 근면함을 높이 산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견한 물건을 즉시 보고해. 알겠나? 예, 동무대위. 그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기대었고 제 다리가 너무 떨려서
거의 저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발각될 뻔한 순간에서 몇 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멈출 걸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제 공책을 태우고 훔친 문서들을 파괴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남는 단순한 요리사로 돌아가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 공책을 열고 이름들을 봤습니다. 한진수 대자와 가족, 죽음, 김선희 소좌, 회계 불일치를 보고한 후 반역으로 처형됨, 윤대중 대위, 무기 선적에 의문을 제기한 후 실종, 총 15개의 이름, 진실을 보겠다고 감히 했기 때문에 죽은 15명,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계속 훔쳤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하지 않았지만 부패의 규모가 명확해지면서 필요해진 것. 제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를 모으든 북한에 있는 동안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동하는 정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려면 나라 밖으로 빼내야 했습니다. 탈북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겁에 질렸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국경은 감시됐습니다. 반역자들은 추적됐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죽음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먼저 고문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3대가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제 어머니, 제 아버지, 제 남동생들, 제 결정 때문에 그들을 그런 삶으로 처형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더 적게 먹었습니다. 경비를 볼 때마다 저를 찾으러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최 장군이 저를 볼 때마다 마침내 저를 발견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끊임없는 두려움과 함께 사는 게 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북한 군대 창설 기념일을 축하하는 특별 만찬. 30명의 고위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정교한 만찬을 준비하는데 며칠을 보냈습니다. 10개 코스, 각각 이전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건배 순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최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잔을 들고 얼굴은 술과 만족감으로 붉어졌습니다. 동무들, 식당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한 해의 성공을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 최고 지도자에 대한 또 한 해의 충성스러운 봉사. 또 한 해의 상호 이익. 웃음. 모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쥐들이 없는 것을 위해 건배합시다. 계속했습니다. 조민호 중위가 오늘 아침 반역죄로 체포됐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무가 부적절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일이 아닌 것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피가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조중이 한대자에 대한 진실을 제게 말해준 사람, 저를 경고한 사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도록 도와준 사람, 체포됐습니다. 그의 재판은 내일입니다. 최 장군이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의 형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범죄에 적합할 겁니다.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건배. 그리고 저는 빈 쟁반을 손에 든 채 병 옆에 서서 조중희가 처형될 거라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도와줘서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중희를 발견했다면 저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날 밤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할 겁니다. 이 증거를 나라 밖으로 빼낼 겁니다. 대가가 무엇이든 이 사람들을 폭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지 한 대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정의에 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살아남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음들, 한 대좌, 조중위, 제 공책에 다른 15개 이름, 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날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요리했습니다. 서빙했습니다. 적절할 때 미소 지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제 마음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기계처럼 돌아가며 모든 가능성, 모든 잠재적 탈출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명백한 경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은 철저히 감시됐습니다. 전기 울타리, 몇백 미터마다 감시탑, 끊임없는 순찰, 그리고 설사 국경을 넘는다 해도 중국인들은 북한과 협정이 있었습니다. 잡힌 모든 탈북자는 송환됐습니다. 감옥으로, 고문으로, 죽음으로. 남한과의 국경은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땅이었습니다. 지뢰, 철조망, 움직임 감지기, 저격수, 아무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시도해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액체 무덤이었습니다. 조류는 위험했습니다. 해군 순찰은 끊임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국제 해역에 도달한다 해도 그 다음은요? 일본까지 헤엄쳐 가나요? 불가능했습니다. 3일 밤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누워서 해결책 없는 문제들을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기억할 때까지요. 대화. 거의 1년 전. 대외 무역 장교들을 위한 만찬 중. 북한 무기 수출을 감독하는 민 장군이 찐 생선을 먹으며 무언가를 가볍게 언급했었습니다. 다음 달에 베이징에 또 대표단이 갈 겁니다. 그가 말했었습니다. 시리아 구매자들과의 협상, 완전한 지원팀이 필요할 겁니다. 지원팀. 그건 통역, 행정보좌관, 보안요원, 그리고 요리사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장군들은 외국 음식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에서조차 매 식사를 준비할 자신들의 요리사를 데려갔습니다. 보안 문제였습니다. 통제의 문제였죠. 심지어 외국 땅에서도 북한의 우월성의 환상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뢰받는 요리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에 선발될 수 있다면, 나라 밖에 있는 동안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제 유일한 기회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몇 달 전에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각되기 전에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상황을 강제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최 장군의 아침 식사 중에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좋은 아침, 식사가 만드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일 때요. 뜨거운 차 주전자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최 장군, 적절한 공손함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대화를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중립적이지만 호기심 있는 톤으로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베이징에 무역대표단이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겸손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 자격으로 공화국을 섬기는 것이
큰 영광일 겁니다. 외국 구매자들을 감동시킬 여러 요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대담했습니다. 주제 넘기까지요. 요리사는 임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리사는 자원봉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이력이 저를 대변할 거라고 내기했습니다. 최 장군이 긴 순간 동안 저를 연구했습니다. 그러고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기간 잘 섬겼어. 왜 갑자기 여행에 관심이 생긴 거지? 아버지가 아프십니다. 부드럽게 거짓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우리 국경 너머에서 공화국을 섬겼다는 걸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영광일 겁니다. 계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가족의 명예, 충성심에 호소하는 거였죠. 최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요청을 고려하겠다. 우리 공화국의 요리 우월성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요리사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동무장군.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만큼 세게 뛰며요.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3일 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베이징 무역대표단의 일원이 될 거라고. 2주 후 출발. 탈출을 준비할 2주. 모든 증거 조각이 나라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2주. 아마도 저를 죽일 뭔가의 모든 디테일을 계획할 2주. 첫 번째 도전은 어떻게 증거를 가져갈 것인가였습니다. 제 공책과 훔친 문서들을 그냥 가방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짐은 출발 전과 귀국 전에 철저히 검사될 겁니다. 보안 요원들은 마지막 주머니까지 모든 솔기, 모든 숨겨진 칸을 확인했습니다. 더 똑똑한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몇 시간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음식. 구체적으로 중국에 가져갈 밀봉된 향신료와 조미료 용기들. 장군들은 기본 재료조차 북한에서 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품 상자들을 가져갔습니다. 소금, 설탕, 향신료, 밀봉된 병에 든 소스들. 그 용기들 안에, 간장병 안에, 향신료 캔 안에 문서들을 숨길 수 있다면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동안 실험했습니다. 빈 간장 유리병들을 가져왔습니다. 물로 채웠습니다. 문서들을 얇은 플라스틱에 싸서 병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단단한 튜브로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병을 다시 밀봉했습니다. 뚜껑을 가열해서 절대 열린 적 없는 것처럼 보이게요. 과정이 완벽해질 때까지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제 공책은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병에 들어가기엔 너무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를 몇 달 전에 한 장교에게서 빌린 작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엄지손가락 손톱 크기의 메모리 카드에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그 메모리 카드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름들, 날짜들, 거래들, 훔친 문서들의 사진들, 북한 정권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부패의 완전한 기록, 그리고 그걸 고추장 통 안에 숨길 겁니다. 실제 내용물과 섞어서요. 아무도 단순한 조미료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탈출 자체는 여전히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베이징은 북한이 아니었지만 자유롭지도 않았습니다. 대표단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될 겁니다. 지정된 호텔에서 잘 겁니다. 승인된 장소에서 먹을 겁니다. 모든 움직임이 모니터 됐을 겁니다. 저와 함께 움직이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까요?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모든 걸 바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통역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성호였습니다. 32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대표단에 배정됐습니다. 지원팀이 조율하고 있던 준비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주방 공급품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고 그는 제 옆에 앉아 번역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처음이야? 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예,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4번 갔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낮게, 거긴 달라, 아주 달라. 그가 말한 방식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뉘앙스, 더 깊은 의미의 암시, 더 주의 깊게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을 암시하는 입 주위의 주름들,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비워졌습니다. 마치 그의 가면을 계속 쓰기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처럼요. 그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에서 제가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박성호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작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방에 들어올 때 어떻게 긴장하는지, 그의 눈이 어떻게 출구로 움직이는지, 브리핑 중에 보안 장교가 잠재적 반역자들을 위한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 그의 턱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어떻게 조여졌는지. 박성호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확인할까요? 제가 틀렸다면, 그가 제 의도를 보고한다면 해가 뜨기 전에 죽을 겁니다. 기회는 출발 3일 전에 왔습니다. 창고에서 둘이었습니다. 가져갈 공급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향신료 상자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박성호, 일에서 눈을 들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무겁게 평가하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지? 나도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어. 또 다른 침묵. 더 길게. 더 위험하게. 그러자 박성호가 절대 잊지 못할 뭔가를 했습니다.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안쪽 팔뚝에 거의 보이지 않게 흉터가 있었습니다. 2개의 한자를 형성하는 흉터. 지유. 자유? 2년 전에 스스로 만들었어. 속삭였습니다. 3번째 여행에서 베이징의 불교 사원을 방문했어. 평화롭게 사는 승려들을 봤어. 두려움 없이 웃는 사람들을 봤어. 그리고 자유로워질 때까지 진정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거의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때 탈출하지 않았어? 여동생이 아팠어. 내가 일 연줄로만 구할 수 있는 약이 필요했어. 내가 탈출하면 그녀가 죽을 거였어. 그의 목소리가 약간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차피 죽었어. 3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두려움 말고는 날 여기 묶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긴 순간 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증거가 있어.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부패에 대한 증거. 이름들, 문서들, 사진들. 탈출에 성공한다면 이 정보는 북한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을 폭로할 수 있어. 박성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우리를 훨씬 더 큰 표적으로 만들어. 알아? 그들이 우리를 추적할 거야. 요원들을 보낼 거야.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알아.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도 시도하고 싶어? 해야 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 때문에 죽었어. 그들과 함께 묻히게 둘 수 없어. 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획이 필요해. 진짜 계획.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테니까. 다음 3일 동안 박과 저는 탈출의 모든 디테일을 계획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혼자일 때 짧은 조각들로 소통했습니다. 즉시 태우는 종이에 쓴 메모들, 의미 있는 눈빛, 공유된 절망 위에 구축된 완전한 언어. 박은 제가 가지지 못한 이점들을 가졌습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베이징을 알았습니다. 이전 여행들 동안 신중한 연줄들을 개발했습니다. 올바른 이유와 올바른 가격으로 누군가를 사라지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계획은 이론상 간단했고 실제로는 불가능하게 위험했습니다. 대표단 기간 동안 마지막 밤에 마지막 만찬이 있을 겁니다. 그 만찬 후 모두가 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통금 시간 전에 약 3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3시간이 우리의 창이 될 겁니다. 박이 신중하게 한 남자,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에서 물품을 옮기는 밀수업자를 접촉했습니다. 5,000달러에 우리를 베이징의 남한 대사관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그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남한 영토입니다. 보호받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5,000달러가 없었습니다. 박도 없었습니다. 훔쳐야 할 거야. 속삭인 대화 중 한 번의 박이 말했습니다. 장군들이 현금을 가져가. 많은 현금을. 뇌물용, 개인 구매용, 호텔 방에 보관해. 어떻게 그들의 방에 들어가지? 박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통역이야. 긴급 상황을 위해 호텔 마스터키에 접근할 수 있어. 빨리 방에 들어가야 할 경우를 대비한 보안 프로토콜의 일부야. 위험했습니다.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계속했습니다. 요리하고 서빙하고 보이지 않으면서 안으로는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기대와 공포로 진동했습니다. 고추장통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완벽하게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며요. 떨리는 손으로 주방 공급품을 포장했습니다. 자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실패 시나리오들만 재생됐습니다. 돈을 훔치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밀수업자가 북한 요원이면? 남한 대사관이 망명을 거부하면? 도중에 그냥 잡히면? 모든 시나리오는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고문 처형, 제 반역 때문에 수용소로 보내지는 가족. 하지만 한 대자도 생각했습니다. 조중희도, 제 공책의 다른 15개 이름도, 그 빈 테이블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을 편지지만 어쨌든 써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걸 읽고 계신다면 제가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제 결정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미안합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알아주셔야 합니다. 22년 동안 어떤 인간도 봐선 안 될 것들을 봤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살해당하는 정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야망 때문에 파괴되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두려움과 거짓 위에 세워진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일부로 계속 있는 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파괴했을 지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을 위해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적어도 시도했다는 걸 알고 죽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쓴 후에 편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말들은 제 심장에 새겨진 채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표단 팀이 군사 단지에 모였습니다. 총 30명, 최 장군을 포함한 10명의 고위 장교, 10명의 보안 요원, 그리고 10명의 지원 인원, 통역 보좌관, 그리고 2명의 요리사. 저는 그 요리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통역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데려다 줄 버스에 오를 때 우리의 시선이 잠깐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 안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공포와 결의를 봤습니다.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베이징에 있을 겁니다. 48시간 안에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겁니다. 자유롭거나 죽거나. 버스가 출발하자 창문 밖 평양을 봤습니다. 제 인생의 12년을 보낸 도시. 보이지 않고 안전하고 완전히 통제됐던 도시.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으니까요. 제가 알던 제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올 것은 완전히 다음 48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단지를 떠날 때 제 피를 얼게 만든 뭔가를 봤습니다. 이 대위 몇 주 전에 소파를 확인하다 거의 저를 발견할 뻔한 바로 그 사람 개가 마지막 순간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대표단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으며 그의 눈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서 저를 겁에 질리게 만든 뭔가를 봤습니다. 의심. 베이징은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수도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봤을 때, 햇빛 아래 빛나는 유리, 건물들, 자동차로 가득 찬 넓은 고속도로, 선명한 세계 광고판들,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습니다. 희망.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요. 왜냐하면 그 도시 어딘가에서 48시간 안에 자유롭거나 죽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버스가 우리를 호텔로 바로 데려갔습니다. 차오양 지구의 럭셔리 건물, 우리 대표단만을 위해 예약된. 내릴 때 제 피를 얼게 만든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대위가 우리와 함께 내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사 옆에 남아서 2명의 보안 요원과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버스 창문을 통해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 박성호가 제 옆에 서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봤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응. 뭔가 알아. 아니면 의심하거나. 차이가 뭐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이 옳았으니까요. 북한에서 의심은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전용 레스토랑에서의 환영 만찬 중에 음식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찬을 요리했습니다. 북한 스타일로 준비된 베이징 오리, 볶은 야채, 완벽하게 지은 밥. 하지만 모든 한 입이 제 입에서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대위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관찰했습니다. 항상 관찰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치우는 동안 박이 다가올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급품 목록을 확인하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움직여야 해. 마지막 밤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가 우릴 너무 가까이 감시하고 있어. 오늘 밤? 제 목소리가 의도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준비 안 됐어. 우린 상관없어. 박이 끼어들었습니다. 기다리면 기회를 갖기 전에 우릴 체포할 거야. 느껴져. 옳았습니다.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 이 대위가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몇 시? 물었습니다. 새벽 3시. 대부분이 잘 거야.
경비들이 3시 15분에 교대해. 최대 혼란의 15분이 있을 거야. 돈은? 최 장군. 올라콩 4호실. 항상 책상 상단 서랍에 현금을 보관해. 지난 여행 때 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가 뒤틀리는 걸 느끼며요. 만약 그가 깨어 있다면? 안 깨어 있을 거야. 그의 음료에 뭔가를 넣었어. 갑자기 그를 봤습니다. 뭐? 수면제. 제 여행 의료 키트에서 6시간 동안 재울 만큼 충분해. 박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2년 동안 이걸 계획했어.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보며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옷을 입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든 고추장 통을 숨긴 작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가져가야 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됐습니다. 2시 55분에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번, 멈춤. 2번, 신호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터 키를 손에 들고요. 준비됐어? 속삭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층의 조용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두꺼운 카펫에 우리 발소리가 흡수됐습니다. 호텔은 으스스하게 조용했습니다. 에어컨의 먼 윙윙거림과 건물이 안착하는 가끔 삐걱거림만 있었습니다. 1도 학감사 바호실에 도착했습니다. 바기마스터 키를 넣었습니다. 자물쇠가 부드럽게 딸깍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 빼고 어두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서 최 장군의 무거운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면제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이 창문 근처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신중하고 통제됐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장군을 깨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상단 서랍을 너무 천천히 열어서 거의 완전히 1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 뭉치들, 수백, 아마 수천 달러. 필요한 만큼 확실하게 6천을 가져가서 같은 고통스럽게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습니다. 돌아서려던 찰나 뭔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문서, 잡지 밑에 반쯤 숨겨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공식 도장이 찍힌 가장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됐습니다. 이미 돈은 챙겼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저를 그걸 짚게 만들었습니다. 펜에서 희미한 빛에서 제목을 봤습니다. 황금용 작전, 핵자금 유용, 극비 명단이었습니다. 30개의 이름, 장군들, 정치 장교들, 그리고 끝에 숨쉬는 걸 잊게 만든 이름, 최 장군이 그날 밤 언급한 이름, 그의 보호가 그들을 손댈 수 없게 만드는 너무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 문서를 빠르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이 제 팔을 잡았고 그의 눈은 긴급했습니다. 문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재난이요. 제 발이 어둠 속에서 뭔가를 쳤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있던 빈 물병. 굴러서 침대 옆 탁자 다리에 부딪혔고 침묵 속에서 폭발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장군의 호흡이 바뀌었습니다. 박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요. 장군이 움직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침대 옆 탁자로 뻗어 램프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장군이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누구야? 경비! 경비! 복도를 달렸습니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이 내다보며 혼란스럽고 졸린 계단! 박이 소리쳤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 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박차고 열었습니다. 화재 경보의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하며 폭발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넘으며 콘크리트에 우리 발이 울렸습니다. 15층, 14층, 13층, 10층에서 위에서 문들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치는 목소리들, 뛰는 발소리. 따라와! 박이 소리쳤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대신 10층 문으로 나가서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박이 건물 반대편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달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날 믿어. 서비스 엘리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박이 지하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뒤 복도로 목소리들이 들어오는 걸 들은 바로 그때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너무 천천히요. 지하실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돼 박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거리로 나갈 수 있어. 내 연락처가 2블록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실은 어두웠습니다. 깜박이는 비상등만으로 밝혀졌습니다. 곰팡이와 청소화학 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서비스 복도 미로를 통해 달렸습니다. 창고실과 기계실을 지나서요. 마침내 주차장 출구로 올라가는 경사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길을 막고 이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함께 있었고 총을 뽑았습니다. 시도할 줄 알았어. 이 대위가 콘크리트 공간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빈 테이블에 대해 물었던 순간부터 요리사. 네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 제 피가 얼음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닥쳐. 그의 목소리가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내 공책을 찾았어. 3일 전에 찾았어. 내 기숙사에 숨겨진. 우리가 주기적으로 방을 확인 안 한다고 생각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리고 있었어. 이 대위가 천천히 다가오며 계속했습니다. 네가 뭘 더 할지 보려고. 누구를 더 모집할지. 그의 눈이 박에게 움직였습니다. 네 공모자를 드러내줘서 고마워 통역박. 박이 창백했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 가족? 내 가족은 이미 체포됐어. 형제들, 어머니, 모두 15호 수용소로 가는 중이야.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게. 하지만 그때 박이 절대 잊지 못할 뭔가를 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그리고 이 대위에게 돌진했습니다. 총성이 지하실에 울렸습니다. 귀를 먹먹하게. 박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경사로로 달렸습니다. 다른 총알들이 주변 콘크리트를 산산조각 내는 동안 달렸습니다. 눈물이 제 눈을 태우고 박의 이름이 제 마음속에서 비명 지르는 동안 달렸습니다. 주차장에서 베이징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 대의 택시, 청소 트럭, 젖은 포장도로에 반사되는 넌 불빛, 그리고 거기 정확히 박이 말한 곳에 흰색 밴이 있었습니다. 밴으로 달렸습니다. 옆문이 열렸습니다. 손들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운전해. 누군가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밴이 급출발했고 타이어가 끽끽거렸습니다. 뒷창을 통해 이 대위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소리치며 총을 들고. 하지만 이미 멀리 있었습니다. 다음 30분은 흐릿했습니다.
벤이 제가 모르는 거리들을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저를 안으로 끌어당긴 남자, 손에 흉터가 있는 중년 중국인가 저를 바닥으로 밀었습니다. 아래에 있어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넌 죽었어. 차갑고 금속 바닥에 누워 배낭을 껴안고 모든 회전, 모든 급정거, 모든 가속을 느꼈습니다. 박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제가 살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어떻게 바쳤는지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물었습니다. 남한 대사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찰이 있어. 중국 경찰, 내 추격자들이 당국에 연락했을 거야. 똑똑해야 해. 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중국어로 뭔가 소리쳤습니다. 흉터 있는 남자가 욕했습니다. 검문소,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 경찰, 널 찾고 있어?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죠?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벤 앞을 봤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칸이 있어. 바닥 아래. 밀수용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어. 간신히. 저를 뒤로 데려갔습니다. 바닥의 한 부분을 들어 올려서 칸이라고 간신하게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좁은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60cm 높이. 안으로, 지금,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폐쇄공포증은 그 느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산채로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패널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어둠.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중국어, 권위적인. 누군가 올라타면서 벤이 흔들렸습니다. 제 머리 위 발소리. 너무 가까워서 압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뭔가를 요구하며. 운전사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무심하고 태평했습니다. 더 많은 발소리. 움직임. 무거운 뭔가가 제 얼굴, 바로 위 패널 위로 떨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의 숨 쉴 수 없었습니다. 분들이 시간처럼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목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벤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문들이 닫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다른 20분 동안 칸에서 저를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패널을 들어 올렸을 때 공기를 헐떡이며 제 폐가 타올랐습니다. 거의 다 왔어. 남자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다른 지구에 있었습니다. 정부 건물들, 깃발이 펄럭이는 대사관들, 그리고 거리에 북한 선전에서만 본 항상 적으로 표현된 깃발을 봤습니다. 남한의 깃발. 베니 대사관에서 반 블록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더 가까이 갈 수 없어. 남자가 말했습니다. 카메라, 보안, 나머지는 걸어야 한대. 모자와 선글라스를 건넸습니다. 이것 써. 정상적으로 걸어. 뛰지 마. 뛰면 중국 카메라가 감지하고 경찰이 올 거야.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남자가 말했습니다. 통역, 박 메시지를 줬어.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목이 막혔습니다. 무슨 메시지? 말했어. 진실을 말해줘. 우리 모두를 위해. 눈물이 제 눈을 태웠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벤에서 나왔습니다. 문이 제 뒤에서 닫혔습니다. 벤이 떠났고 아침 교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이징 거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자유에서 100m 떨어진 모자를 썼습니다. 선글라스를 깊게 숨 쉬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일하러 가는 직장인들, 배낭을 맨 학생들,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 정상적인 삶, 자유로운 삶, 대사관까지 50m. 문에서 경비들을 봤습니다. 남한 경비들, 40m. 차가 갑자기 제 뒤에서 멈췄습니다. 문들이 열렸습니다. 한국어로 소리치는 목소리들. 멈춰, 지금 멈춰. 북한 요원들, 저를 따라올 방법을 찾았습니다. 30m.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지, 총성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사관에 남한 경비들이 반응했습니다. 총을 빼며 소리쳤습니다. 20m. 이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m. 총알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열기를 느꼈습니다. 5m. 남한 경비들이 문에서 나왔습니다. 인간 방벽을 형성하며 제 뒤 북한 요원들에게 총을 겨누며 그리고 건넜습니다. 중국이 끝나고 남한 영토가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넜습니다. 팔들이 저를 잡았습니다. 남한 경비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몸으로 방패를 형성하며 제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대사관 부지 가장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건널 수 없었습니다. 외교 영토. 건너면 국제사건이 될 겁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반역자, 내 가족이 대가를 치를 거야. 대대로 대가를 치를 거야. 경비들이 빠르게 저를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수년 안의 두려움, 긴장, 억눌린 공포가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한 여자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지만 다른 억양이었습니다. 더 부드러운 서울 억양. 안전해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한 영토에 있어요. 안전해요. 하지만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죽어가는 박성호를 생각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미 체포되고 있을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조중희를, 한대좌를, 제 기록의 모든 이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배낭을 꺼냈습니다. 고추장통을 꺼냈습니다. 열고 작은 방수 봉지를 찾을 때까지 내용물을 뒤졌습니다. 메모리 카드. 증거가 있어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들이 있어요, 문서들. 북한 정권 최고 수준의 부패 증거.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최 장군 방에서 가져온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속삭였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모든 단어가. 그녀가 고개를 들어 경외와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 이름 명단, 진짜라면 이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탈출해야 했어요. 그래서 박이 죽어야 했어요. 세상이 진실을 알도록. 여자가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하지만 거기 남한 대사관 바닥에 앉아서 안전하지만 산산조각 난 채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제 삶은 끝났습니다. 제 가족은 처형됐습니다. 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은 진실은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알 겁니다. 이제 세상이 북한 국경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 진실이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6개월 후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며
여전히 꿈처럼 느껴지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저를 놀라게 하는 평범함으로 삶이 흘러갔습니다. 대학으로 걸어가며 웃는 학생들,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직장인들, 길거리 수레에서 과일을 파는 할머니들, 아무도 어깨 너머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두려움에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한밤중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그걸 가질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 아파트, 재정착 과정 동안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는 여기서 단 3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마포구의 오래된 건물 3층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절대 가져본 적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아무도 제 대화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물건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존재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대가가 있습니다. 매일 밤 박성호를 꿈꿨습니다. 그가 이 대위에게 돌진하는 걸 봤습니다. 총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속에 울리며 깼습니다. 도망쳐. 매일 아침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제 어머니, 제 아버지, 제 남동생들, 제 사건을 담당하는 국정원 요원이 이미 알고 있던 걸 확인해 줬습니다. 제 탈출 3시간 후에 체포됐다고, 15호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요덕 산속의 최고 보안 정치범 수용소로.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제가 대사관으로 가는 그 선을 건너는 순간 봉인됐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자유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어떻게 살아가나요? 국정원 요원, 김재원이라는 진지한 40대 남자. 이 처음 3개월 동안 매주 저를 방문했습니다. 조사 세션은 철저했습니다. 제 증언의 모든 디테일을 검토하는 몇 시간, 제 기록의 모든 이름을 확인하며 모든 문서를 인증하며 당신의 정보는 놀랍습니다. 10번째 세션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제공한 이름들, 이 장교들 중 일부는 정권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 황금용 작전은 우리가 수년간 의심했지만 절대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뭔가요? 물었습니다. 부패가 북한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 시스템 자체입니다. 보고서들을 보여줬습니다. 제 증언 위에 구축된 정보 분석, 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된 비밀 작전들, 그리고 천천히 조각조각 세상이 진실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도착 2개월 후 남한 국가정보원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의 체계적 유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밀 해제 보고서, 출처 보호를 위해 신중히 편집된를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탈북자 증거, 북한 엘리트의 대규모 부패 드러내, 북한 장군들의 핵 자금 유용, 남한 정보기관 확인, 부패 네트워크, 평양 정권 최고위층까지 도달. 북한 정권은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전면 부인, 저를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거짓말쟁이, 서구선전 제조자, 남한이 저를 인도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제가 훔친 사진들은 국제정보기관이 추적한 실제 무기 선적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계좌 번호들은 미국과 일본 기관들이 모니터한 의심스러운 거래와 일치했습니다. 명단의 이름들, 30명의 고위 장교들, 이 평양의 공개 출현에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청, 처형, 정권이 자신의 집을 청소하며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부패의 증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그리고 그 죽음 하나하나가 제 손에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 요원이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든 걸 폭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이 수용소에 있다는 것, 박성호가 베이징 지하실에서 죽었다는 것, 모두 진실을 위해서. 가치가 있었나요? 그 질문이 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까지요. 3주 전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발신자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쓴 짧은 메모만 있었습니다. 저는 한진수 대자의 누나입니다. 제 남동생과 그의 가족은 2년 전 반역 혐의로 처형됐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이 반역자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배신했다고. 하지만 이제 보고서들을 받습니다. 당신의 증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이해합니다. 제 남동생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시스템 속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줄 수 없었던 뭔가를 그에게 줬습니다. 정의를. 그의 이름은 깨끗해졌습니다. 적어도 여기 남쪽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곳에서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잊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울었습니다. 도착 이후 울지 않았던 방식으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죽은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포로들을 구출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쨌든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 더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유로워지면 다시 묻힐 수 없는 유일한 것. 한대자는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조중희는 제가 그걸 보도록 도와줘서 죽었습니다. 박성호는 제가 그것과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살아 있습니다. 정보보고서에서 살아 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서, 국제인권위원회 앞 증언에서, 북한 정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더 잘 이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아마 제 생전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그 진실이 그 시스템의 종말에 기여할 겁니다. 언젠가 다른 가족들은 제 가족이 치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언젠가 다른 남자들은 박처럼 희생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언젠가 그 빈 테이블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서울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건물들을 금빛으로 칠했습니다. 아이들이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 자유로운 삶, 그리고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며 박이 밀수업자를 통해 보낸 마지막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우리 모두를 위해. 했어요, 박. 세상의 진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할 겁니다. 매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게 진실을 위해 죽은 모든 이들에게 빚진 것이니까요. 그게 그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제 가족에게 빚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한때 함흥이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며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을 꿈꿨던 23살 젊은 요리사에게 빚진 것이니까요. 자유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인생 매일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하지만 진실 마침내 자유로운 진실, 모든 눈물, 모든 악몽,
생존자의 죄책감의 모든 순간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법인 곳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혁명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혁명가였습니다. 무기가 아닌 말로, 기억으로. 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형하든 죽일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 진실. 그리고 진실은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